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폭물레이다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여기에 오너가 바로 김용빈 회장인데, 지난주 공중파 방송에서도 김용빈 회장에 대해서 집중 또 탐사 기획 보도가 나왔었고요. 우리 그 김용빈 회장하면 대부분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기억하실 텐데, 원래는 지금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의 또 오너로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서한원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 기자, 그 한국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재 주식 상장돼 있는데 거래가 정지돼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16일자로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또 반기 매출액이 7억 원 미만, 또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으로 공시를 했다며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심사 대상의 여부에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일단 거래를 정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장 기업이 매출액이 30억 미만, 3억 미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매출이 적었었나요, 회사는? 네, 이게 사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대표고 오너다라고 하면서 김용민 회장이 거론이 됐지만 이 매출이 이렇게 쪼그라든 건 결국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요, 사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요, 2,873억 원, 또 영업손실이 107억 원이었고요. 당기순손실이 112억 원이라고 공시를 했었고 2021년에도 매출이 3,530억 원, 영업이익이 56억 원으로 꾸준히 2천억, 3천억 원을 하던 회사가 바로 이 한국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결정으로 인해서 매출이 비대해졌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을 철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한국테크놀로지가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매출이 2천억, 3천억씩 했던 회사가 어떻게 30억 미만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자, 이렇게 거래 정지된 주된 이유가 뭐죠, 그러면? 네, 일단은 거래 중지된 건 결국 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합병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대 7.7의 비율 정도로 해가지고 주식 합병까지 공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이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취소로 인해서 종속회사 관련 매출이 보수적인 결산을 적용하게 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결국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몫이었던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요, 지난해 매출액이 12억 8,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상장사의 매출액이 지난해 12억 1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1억 원이었으니까요, 무려 91.5%나 감소한 셈입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지난 2021년 127억 원에서 지난해 7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현재 회생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합병을 취소하고 나면서 이 한국테크놀로지의 매출만으로는 상장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뭐 사실상 자회사, 종속회사의 매출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다 보니 뭐 당연히 그 안고방에 안고 다 빠진 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김용빈 회장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전형적인 이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식의 지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코퍼레이션이라고 아실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장이 돼 있던 상장사였습니다. 이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이 두 회사를 통해서 김 회장이 대우조선해양건설까지 인수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는 한국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이었고요. 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 50% 역시 한국홀딩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김 회장이 대주주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는요, 한국테크놀로지의 지분을 지난해 3분기 기준 0.5%를 들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인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베스트먼트 뱅크를 통해서
2017년 12월이죠.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요. 그 후로 좀 특이한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본시장에서 성장한 분들이 사실 공식적인 직함을 되게 많이 갖거나 그러지 않는 편인데 이 김용빈 회장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데이원 자산운용을 통해서 농구단 운영도 시작했고요. 동시에 대한컬링연맹 회장 또 대한체육회 이사직도 맡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금 언급한 모든 회사들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이 한국코퍼레이션이 유상증자를 해서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했는데요. 이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자 이를 인출해서 차입금으로 변제한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한국홀딩스와 또 한국코퍼레이션, 한국테크놀로지 관련 세력들 전체를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대한컬링연맹, 대한체육회, 농구단 또 심지어 작년에는 뭐 골프대회도 있었는데 그 KPGA인가요? 취소했었죠. 전 스포츠 사랑에 대한 정신이 되게 각별한데 이 정도면 상장 기업을 운영하실 게 아니라 태능 선수촌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또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공개 주요 정보를 활용한 것도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 감사인 의견을 거절받아가지고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을 피하려고 한 것도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던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난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김용빈 회장 사무실을 찾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회장의 횡령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달라진 압수수색 대상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 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용빈 회장의 개인적인 횡령과 또 배임 부분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최근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또 주식을 제거 처분했다는 또 자본시장에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현대 지금 최대 주주가 그럼 무주공사인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처분한 것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 지점이 다시 반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 10일 전쯤에요. 이 공시 하나가 올라옵니다. 상장 폐지가 사유되기 발생하기 기준으로는 보름 전쯤입니다. 이 한국테크놀로지가 최대 주주가 사라졌다라는 공시를 낸 겁니다. 정확히는 최대 주주 지분의 담보 주식이 반대 매매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증발해 버린 건데요. 한국이노베이션이 이 상상인 저축은행 등의 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만 주가 반대 매매가 됐습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1월 19일 최대 주주를 확인 중이라고 공시는 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한국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 말 20.3%였는데요. 불과 5달 만에 19%포인트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현재 1%대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그 한국 코퍼레이션 상장 폐지 당시에도 결국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최대 주주 물량이 대거 장내에 쏟아졌거든요. 물론 그때도 저축은행의 담보에 의한 반대 매매라는 명분으로 장중에 쏟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랑 지금 그 노래 말만 다르지 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 직전에 이 비슷한 시점이죠. 1월 30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1월 19일부터 2월 초 사이에 모두 이뤄진 결정과 공시들인데요. 1월 30일 날 이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결정도 철회를 합니다. 회사 측은 공시에서는요. 대외 시장 환경과 경영 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생겨서 이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된다. 합병 철회가 기업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코퍼레이션 때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 한국테크놀로지에서도 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와 김용빈 회장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등이 예상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세력들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도 항상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저축은행 담보 물건에 대한 반대 매매가 참 그 애매한 영역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정말 그야말로 기한이익 상실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는 당사자들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좀 조속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좀 수소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제 주주가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 앞으로 어떻게 뭐 예상이 되세요? 네, 이 부분을 사실 보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거래소에다가 적극적 소명도 하면서 네. 동시에 네. 이게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회생 절차를 밟거나 혹은 더 제대로 된 기업의 경영을 해나가겠다라는 계획 같은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최대 주주도 사라진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 그립을 잡고 제대로 한국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또 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그 합병 철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많은 좀 얘기들이 오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합병 철회를 하게 된 거죠? 네, 일단 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합병 철회 과정에서 사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보도들도 나왔고요. 현재 그 노동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30억 넘게 임금도 미지급됐죠.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노조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용빈 회장이 사적으로 뭐 1억, 2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뭐 백화점 또 유흥주점, 미용실 같은 데서 긁고 다녔다는 게 여러 매체의 보도에 나오면서 사실 네. 도덕적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과연 회사가 실적이 제대로 개선되고 오히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괜찮은가라는 지점까지 같이 맞물려 돌이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언론 리스크도 제대로 감수하지 못했고요. 네. 무엇보다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경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점이 결국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무너짐 같은 맥락으로 한국테크놀로지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모럴 해저드. 네. 역시 우리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빠지지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직원 노동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그 임금이 체불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결국 다 종합백화점식으로 한 번씩은 다 한국테크놀로지에서 테마로 주가를 올리는데 또 이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리튬 테마주에도 사실 한국테크놀로지가 올라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지난해 12월 한국테크놀로지는 리튬 테마주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잠시 급등을 했습니다. 네. 12월 5일입니다. 이 날짜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동 첨단 소재라는 곳과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 하면 지금 리튬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 장외 주식시장이죠. 상장한 기업인데 이 볼리비아 리튬 광산의 조광권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사진에 나가고 있는 저 유성훈 전 회장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19일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고 나서 보름 있다가요. 네. 이사회에서 돌연 해임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달 말이죠. 12월 30일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부산지법에서 구속이 됐는데요. 결국에 저 사진을 찍고 나서 결국에 한 달도 안 돼서 인동첨단 소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회장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게 리튬 소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리튬 테마주의 가장 또 초기 선두주자였었거든요. 인동 첨단 소재. 뭐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자세한 취재 내용들을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 사안이 되게 가볍지는 않아 보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점이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공시를 들어가 보면서 제가 미국 예. 공시까지 뒤지면서 아유, 와, 열심히 취재하셨네. 네, 정말 한국 공시업보다 어떻게 네. 보면 더 불친절한 부분도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네. 인동 첨단 소재가 밝힌 지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볼리비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볼리비아에는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가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동 첨단 소재는 이 우유니 사막에 리튬 개발권이 있다라고 본인들을 PR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볼리비아 리튬 공사 또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처럼 볼리비아 측은 어떤 외국 기업도 우유니 소금 사막 내 리튬 채굴권을 양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아, 미국 그래- 공시에 나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인동 첨단 소재가 볼리비아 리튬 공사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지역 내 리튬 광업권을 네. 가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회사 이름을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린 글로벌 에너지라는 공시를 찾아서 지금 이 캡처를 한 건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면 B 밑에 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3명 정도 보이고 고 씨도 보입니다. 아. 이런 것처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금 대거 주주의 이름을 올린 게 이 바로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린 글로벌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볼리비아와 제대로 된
이 계약권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의심이 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테크놀로지와 인동 첨단 소재 사업 협력 후 보도 자료가 나갔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회장 구속이 됐고 바로. 네. 근데 그 사이에 한국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또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뭐 자본시장에 소위 말하는 FI,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그 고점에서 주식을 많이 털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10월 20일만 해도 이 한국 테크놀로지 주식은 600원에서 700원 수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튬 관련된 사업 진출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11월 28일에는 1,350원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네. 12월 5일이죠. 이 인동 첨단 소재와의 발표를 하고 나니까 1,1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6일 다음 날 이 보도 다음 날 열린 장에선 1,320원까지 전일 거리 15% 급등했다가 15% 밑으로 하면서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6일입니다. 이 특정 계좌에서 한국 테크놀로지 주식을 508만 주를 한 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6일 날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가 급격히 떨어진 것도 이 거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이 처분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일단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네. 한데요.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여러 25회 넘게 발행한 시비들 중에서 21회차와 22회차의 시비를 인수한 이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앞서서 한국 테크놀로지는 이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했습니다. 21회차가 40억, 22회차가 13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시비가 패스트라운드와 또 아시아 어드바이저라는 회사에 매각이 됐고요. 이 대량 매도가 있던 지난 6일부터 권리 매도가 가능은 했는데요. 이게 처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전환가액이 769억 원, 770원 정도인데요. 이걸 만일 1,100원 정도로 매각이 됐다고 처리를 해도 대충 따져도 30%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김용빈 회장도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0.16까지 줄어있던 지분을 또 0.11%를 처분해서 본인의 지분을 0.05%까지 줄였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한국 이노베이션 역시 3.3%에 달하는 120만 주의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네. 12월 1일 날 처분한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신사업을 하겠다고 진출을 하면서 회사의 대표가 또 회사 지분이 또 주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냐라고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그 오너 김용민 회장이 결탁이 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또 이렇게 좋은 사업 말 그대로 인동 첨단 소재와 이 좋은 리튬 사업을 하면 오히려 오너인 분께서 더 주식을 저점에 사도 모자를 파네. 시체 말로 냅다 다 그냥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나왔네. 네, 맞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또 최근에 또 네옴시티 작년에 또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잖아요. 빈살만 네,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자가 왔는데 또 네옴시티 관련돼서 테마주가 들썩거렸잖아요. 네. 거기에도 또 한국 테크놀로지가 또 한번 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심지어 비슷한 시점이라서 네. 더 의심이 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이 지금 캡처한 거를 아마 영상이 곧 나갈 텐데요. 네.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전히 한국 테크놀로지는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했다는 사진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668조에 달하는 이 네옴시티는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26,500km 평방미터에 달하는 사막 지역에 이 기업단지 주거문화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지난달 11월 말에 호재였습니다. 네. 앞서 제가 10월에 700원에서 1,4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 사실 끌어올린 두 테마주는 리튬과 네옴시티 테마주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서보산업이라는 곳이 한국 테크놀로지와 이 협약을 맺었다.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개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서보산업이 협약을 맺고 같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보산업은 율호라고 하는 상장사의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네. 또 율호가 이걸로 상한가를 찍기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테마주에 편승을 하려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취재라는 과정에서 네옴시티 자체부터 저는 아직도 의혹이 많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정말 꿈의 신기루가 아닐까 사막에 그런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희 취재진이 아직 뭐 밝히지는 못했지만 정말 돈 된다는 테마주엔 여기저기 안 낀 데가 없네요. 한국 테크놀로지 김용빈 회장 상당히 바쁘셨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 정지를 알고 예상을 한 것, 그러니까 거래 정지를 예상을 이제 거의 한 걸로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죠. 물량이 다 이렇게 되고 나온 거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아무래도 정리 작업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거 어느 정도는 분명히 추론의 지점이긴 하지만요. 네. 앞서 김용빈 회장이 2015년부터 19년에요. 자신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국홀딩스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81억 원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이 확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또 상장 폐지됐던 한국코퍼레이션은요,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누적되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바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에도 시장에는 대거 정리 물량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김용빈 회장은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언론 리스크가 터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 리스크가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네. 과연 이번에 이뤄진 네옴시티 테마주 또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테마주들에 탑승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목적이었을까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해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윤석열 테마주에 또 그 이름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한국테크놀로지 하면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대선이 이뤄지기 전후로 사실 한국테크놀로지 하면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네.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는요, 사실 태양광 테마주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테마주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항상 말이 많았던 상황에서요. 2020년 4월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서울대 동문이자 판사 출신인 문강배 변호사를요. 네. 사회이사 겸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단숨에 윤석열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김용빈 회장과 문강배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네.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윤석열 테마주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테마주라는 점을 PR을 했다는 지점인데요. 네. 여러 보도들을 보면 회사 관계자 발이라는 네. 멘트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집중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도 하겠다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건설 강화 정책에 따라 수주가 대폭 늘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호재를 기대하는 발언 등을 하면서 테마주임을 충분히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게 저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와 친구다, 본인이 김용빈 회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72년생으로 같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해준 게 자신 본인이다. 한마디로 주선자였다라고 확인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개인적인 친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금을 냈다. 뭐 이 부분은 뭐 잘못된 지점은 아니에요. 다만 이걸 너무 본인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활용을 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회사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라면 회사의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실제인지 여부에 떠나서 네. 그걸 활용해서 혹은 그걸 통해서 기업의 실적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는 게 결국엔 회사 경영자의 본질인데 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고 다닌 것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검찰 수사까지 오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도 삼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주식들 많이 추가 상장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지난 3월에 있었던 대선 전후로요. 10억 원 규모의 뭐 제3자 소액 유상증자를 하는 등 증권을 발행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지금 나가고 있는 공시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지지난해 3월이죠.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10억 원을 통해서 744원까지 발행을 했었 774원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 이후에 당시 주식이 1,000원이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거 하나 10억짜리 발행함으로써 저걸 받은 분은 한 20-30%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대선 후에도요. 지분 6%를 들고 있던 HB저축은행 등 FI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공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전환 사채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곳들과 사전에 대선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어느 정도 공유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 그 대선 전후 관련해서 삼자 배정 유상 증자도 상당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도가 나갈 것 같으세요? 일단 현재 한국테크놀로지는 최대 주주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상 김용빈 회장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주식 거래들을 통해서 결국에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네. 테마주에 올라타면서 회사 주가는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한 것 같지만 결국에 회사의 실체는 악화됐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그렇고 한국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모두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김용빈 회장이 올바르게 회사 경영을 이끌었냐라고 하면 누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검찰 수사의 본질도 그런 능력이 없고 또 회사를 잘못 운영했던 김용빈 회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 결과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난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사건만 하더라도 한국코퍼레이션,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수사가 있는데 이 건 말고도 뭐 수십 건이 지금 뭐 현재 검찰, 경찰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일부는 또 무혐의 받고 일부는 또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각도로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김용빈 회장의 추가 보도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 풍문레이더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한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